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포용일까요? 아니면 규칙일까요? 여기 65살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 집에서 손자를 돌봐주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상경했지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녀가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 몇 시 몇 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고용된 가사, 도우미가 된 기분일까요? 하지만 이 어머니의 반응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그 지시 사항을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비명을 지르게 만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따뜻해야 할 가정생활이 왜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을까요? 그리고 중간에서 중재해야 할 아들은 어째서 이 갈등을 부추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영자 가명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적인 정칭과 현대적인 표준 매뉴얼이 충돌할 때 어떤 불꽃이 튀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졌습니다. 내 몸의 기억은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은퇴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 천장의 희미한 얼룩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아랫집 할머니들의 빗자루질 소리만 들어도 오늘 날씨가 좋을지 장사가 잘 될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일기예보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서서 배운 감각이지요. 제 이름은 오영자, 올해게 65입니다. 한때는 서울 광장시장에서 꽤나 유명한 과일 댁으로 통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죠. 옷차림이 깔끔하고 입담 좋고 손이 빠르다는 칭찬과 함께 무엇보다 제가 파는 과일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0년 전은 이 두 손으로 아들 준호를 키웠고 대학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지금 준호는 서울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도 있고 차도 굴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고단한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평온한 노후는 반년도 차에 되지 않아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준호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요즘 잘 지내시죠? 잘 지내다마다. 내 목소리 쩌렁쩌렁한 거 안 들리냐? 쓸데없는 안부 묻지 말고 본론만 말해. 또 무슨 사고 쳤어? 아니에요. 녀석이 전화기 너머로 어색하게 웃더군요. 좋은 일이에요. 그게 혜진이가 육아휴직 끝나고 다음 주부터 회사 복직하거든요. 집에 3살짜리 지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뉴스 보면 남의 손에 아이 맡기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충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어미가 가서 무료 보모 노릇 좀 해달라 이거냐. 엄마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냥 서울 와서 휴가 보낸다고 생각하고 환경도 좀 바꾸고 그러시라니까요. 그리고 지후도 할머니 엄청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할머니 타령이라니까요. 입으로는 툴툴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며느리도 동의했냐고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혜진이도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말 끝에 여운이 남는 걸 보니 뻔했습니다. 며느리인 혜진이가 직접 전화하지 않은 것만 봐도 상황은 짐작이 갔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훈은 이제 겨우 3살 제 피부티인 친손자인걸요. 어린이집이니 베이비시터니 하며 남의 손에 맡겨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람 쓰는 돈이 제 연금보다 빨리 나간다는 것도 알고요. 도울 수 있을 때 돕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알았다. 짐 챙겨서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가마. 그렇게 저는 바리바리 짐을 싸서 시장 자매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든 부산의 낡은 아파트를 뒤로 하고 서울 강남으로 향했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입구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비가 어찌나 삼엄한지 청와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양복 입은 관리인이 지키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를 찍어야 버튼이 눌리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갑고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집안은 온통 하얀 벽에 회색 바닥 검은 가구들 뿐이었습니다. 잡지에서나 볼 법한 모델하우스 같았죠. 예쁘긴 한데 사람 냄새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직접 기른 작은 깨십 화분 하나를 베란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초록색 식물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 며느리 혜진이가 특별히 저녁을 준비했다며 부엌에 섰습니다. 요리라고 해봐야 백화점 지하 마트에서 사온 샐러드, 훈제 연어 로스트 치킨을 포장지에서 꺼내 예쁜 접시에 옮겨 담는 게 전부였지만요. 가족들은 크고 차가운 대리석 식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혜진이는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 영어가 습관이 됐는지 밥 먹는 내내 3살배기 지후에게 포크는 fork, 숟가락은 스푼 하며 가르치더군요. 지후가 곧잘 따라 하자 혜진이는 기뻐서 아이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준호 어릴 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쫓아다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르친 첫마디는 맘마였는데 말이죠. 참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먼저 쉬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본능적으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이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투명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웃으며 제 앞에 그 서류를 밀더군요. 어머니, 이거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돋보기를 끼고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건강 식단 관리 매뉴얼. 아침 곤칠 삼중 정각 제공. 월요일 삶은 달걀 1개 글루텐 프리 통밀빵 1쪽 저지방 우유 200ml. 화요일 그릭 요거트 작은 볼 블루베리 5알 포함 귀리 밥 1개. 주말 점심 치삼식 정각 제공. 토요일 수비드 스테이크 100g 무둠 샐러드 드레싱 올리브유와 레몬즙만 사용. 일요일 닭가슴살 구이 100g 기름 없이 데친 아스파라거스 50g. 저녁 식구고농 정각 제공. 월요일 대구살찜 80g 데친 브로콜리 50가타다 현미밥 반 공기. 제 황당한 표정을 본 혜진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 오래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셨으니 저희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식단에 좀 예민하거든요. 이 메뉴는 우리 가족, 특히 지후의 성장에 맞춰서 짠 거예요. 혜진이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적힌 식재료의 그램수랑 조리법대로 앞으로 매일 이 표준 매뉴얼에 맞춰서 삼시, 세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병원 진단서보다 더 차가운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자니 손자 봐주러 온 할머니가 아니라 까다로운 레스토랑 주방 보조로 면접 보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바로 해고당할 팔이 목숨 같은 직원 말이죠. 건강 챙기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내 아들 손자가 좋은 거 먹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제가 화가 난 건 메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를 건네는 방식이었죠. 그건 상의도 소통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떠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 주시는 게 편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내 말 들으세요. 라는 태도로 저를 무시한 겁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들,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도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한마디만이라도요. 하지만 준호는 제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인 채 닭가슴살 조각만 묵묵히 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오신 건데. 그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여왕처럼 명령하는 며느리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입 다물고 있는 아들.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구르며 억척같이 살아온 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저는 웃었습니다. 메뉴판을 들고 꼼꼼히 살피는 척하다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고개를 들어 혜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건강하고 과학적인 식단이구나. 알겠다. 앞으로 여기 적힌 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주마. 다음날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고향과 달리 잿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날이 차에 밝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도 안 타고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비싼 유기농 마트도 지나쳤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고 제가 익숙한 재래시장으로 향했죠. 새벽 버스 창밖으로 덜 깬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족건강식단 관리 매뉴얼을 다시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겼습니다. 삶은 달걀 1개 글루텐 프리빵, 1쪽 저지방 우유 200ml. 좋아, 오늘 아주 제대로 원재료 그대로의 맛을 보여주마. 저는 메뉴판을 들고 지령을 수행하는 군인처럼 움직였습니다. 대구살 찜 80기라고 적힌 걸 보고 생선 가게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총각 이 대구살 딱 80기만 잘라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80기야. 생선을 그램 단위로 끊어달라는 손님은 처음이었는지 청년이 당황했지만 결국 해주더군요. 데친 브로콜리 50원가를 위해 채소 가게에서 가장 예쁜 브로콜리 한 송이를 골라 정확히 50을 쟀습니다. 수비드 닭가슴살은 수입 육류 코너에서 진공 포장된 핑크빛이 도는 비싼 고기를 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뉴얼 그대로 샀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침 7시 25분. 저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시 30분. 저는 정확한 시간에
아침상을 그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 차려냈습니다. 혜진이 자리에는 예쁜 하얀 접시가 놓였습니다. 그 접시 위에는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낸 기가 도는 껍질에 산란일자가 찍힌 날달걀 하나. 봉지에서 막 꺼내 푸석푸석해 보이는 생생 통밀빵 한 조각. 그 옆에는 뚜껑만 딴 사의 우유 미들미들 한 팩과 눈금이 그려진 계량컵. 준호 자리에도 똑같은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전기밥솥에서 퍼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과 제가 직접 담근 오독오독한 장아찌 한 접시가 놓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제 아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교고시 30분 정각. 안방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가 슬리퍼를 끌고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부스스한 머리에 분홍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죠. 의자를 빼고 앉으려던 혜진이의 시선이 접시에 꽂히는 순간 그녀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접시 위에는 날달걀 하나와 생빵 한 조각뿐. 평온하던 혜진이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제 앞에 놓인 뜨끈한 호박죽을 보고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죽을 떠먹으며 호박의 달콤함과 장아찌의 짭조름함을 음미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죠. 왜 아침상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네가 준 뭐더라 그래. 표준 매뉴얼대로 준비한 건데. 표준 매뉴얼이라뇨? 혜진이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매뉴얼이에요? 날달걀에 생빵을 주고 저보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때 거실 소란에 깬 준호가 부스스한 눈으로 나왔다가 식탁 꼬라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은 뒤 성지스행즈처럼 모셔둔 그 A4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모범생처럼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며느리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렴 혜진아. 첫 줄에 삶은 달걀 한 개라고 써있지 내가 늙어서 불 조절을 잘 못하잖니. 혹시라도 너무 오래 삶아서 단백질 파괴될까봐 가장 신선하고 원초적인 날달걀을 대령했지. 네가 원하는 대로 반숙이든 완숙이든 직접 결정해서 해 먹는 게 가장 과학적이지 않겠니. 그리고 두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글루텐 프리빵. 토스트기에 구우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발암 물질 나올까봐 걱정되더라. 그래서 가장 천연 그대로 준비했단다. 얼마나 건강하니? 마지막으로 우유 팩을 가리켰습니다. 저지방 우유 200ml. 여기 컵에 눈금 보이지? 네가 직접 따라 마셔라. 늙은이가 손이 떨려서 더 따르거나 덜 따르면 네 완벽한 영양 섭취 계획이 망가지잖아. 그건 내가 감당 못하겠네. 저는 불그락푸르락해진 혜진이의 얼굴을 보며 세상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시장에서 과일만 30년을 팔았다. 누구보다 원재료의 맛들 잘 알지. 걱정 마라. 앞으로 네 메뉴판에 적힌 대로 똑같이 대령해 주마. 늙은이가 괜히 사족 따라서 비과학적인 조리법 같은 건 절대 안 쓸 테니까. 혜진이는 제 원재료 이론에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결국 씩씩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프라이팬을 꺼내 달걀 프라이
2개를 직접 부쳐 먹어야 했습니다. 준호는 저와 혜진이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도망쳐 혜진이를 도왔습니다. 화약 냄새에 진동하는 아침 식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부는 허겁지겁 먹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박죽을 비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씁쓸했습니다. 평생 누구랑 싸우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것도 자식 내외랑 이러고 있으니 하지만 사람이 자존심이 있죠. 오늘 이 규율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저는 이 집에서 평생 고개도 못 드는 한여꼴이 될 게 뻔했습니다. 오후에 유치원에서 손자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하며 병가리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마음의 찌꺼기가 조금씩 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다시 혜진이의 성지에 따라 엄격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준호와 혜진이가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했습니다. 혜진이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식탁을 본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석 식탁 위에는 예쁜 접시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접시에는 진공 포장도 뜯지 않은 핑크빛 수비드 닭가슴살 덩어리 2, 두 번째 접시에는 물기만 털어낸 생 브로콜리와 자르지 않은 통 레몬 하나, 뚜껑도 안 딴 올리브유 병. 세 번째 접시에는 비늘은 쳤지만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노려보는 생대구 한 마리인. 저는 나름의 배려로 대구 옆에 차에 썬 파와 생강을 얌전하게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왔니?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아침보다 더 기가 막힌 저녁상을 본 준호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는지 저를 부엌 구석으로 끌고 가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혜진이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져서 기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에 대한 마지막 안쓰러움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웃음기를 거두고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아주 엄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너는 지금 엄마가 억지 부리는 것 같니? 준호가 멍하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을 가리키며 한마디 한마디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도와주러 온 거야. 너희 맞벌이 하는 거 안쓰럽고 내 손자 남의 손 타는 거 싫어서 왔어. 식당 주방장으로 취직해서 너희 회사 매뉴얼대로 일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내가 평생 밥 지어 먹였다. 너 젖먹이 때부터 장가갈 때까지 내 밥 먹고 탈난 적 있니? 그런데 내 처가 나한테 규칙을 정하고 절차를 따지겠단다. 그래, 좋다 이거야. 지키겠어. 하지만 그렇게 과학이 좋고 데이터가 좋다면 내가 이 비과학적인 늙은이 손맛 섞지 않고 원재료 그대로 주는 게 맞지 않겠니? 불 조절도 본인이 하고 간도 본인이 맞추는 게 그 표준에 제일 잘 맞을 거이니 차이 낼 것 아니냐. 난처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시장에서 글자도 모르고 30년 장사했지만 하나는 안다. 1푼 1확 2푼 2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그리고 사람 마음은 주고받는 거라는 거. 식구끼리 밥 먹는 식탁에서조차 절차 따지고 표준 따지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집에
가족의 정칭은 어디에 남아있는 거냐. 제 진심 어린 호통에 준호는 괴로워했습니다. 새님 같은 얼굴에 갈등과 피로가 역력했죠.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린애처럼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억울한 거 알아요. 아는데 혜진이도 고의는 아니에요. 걔 성격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임원이다 보니 효율 따지고 절차 따지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이 좀 더 잘 돌아가게 하려던 것뿐이에요. 준호가 제 옷자락을 슬쩍 잡았습니다. 엄마가 어른이시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내 혜진이도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요. 이런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아요, 우리. 사소한 거 겨우 눌러놨던 화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차갑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시장에 가면 싸움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 둘이 싸우면 끼어들어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웃끼리 왜 이래? 하면서 말려. 공평해 보이지 않니 걔네는 누가 옳은지 관심 없어. 그냥 시끄러운 게 싫고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그러는 거야. 저는 거실에서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는 혜진이를 가리키고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네가 딱 그 짝이다. 혜진이가 나한테 선 넘은 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갚아주는 것도 유치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 너는 이 집의 유일한 남자, 유일한 아들, 유일한 남편인 너는 도대체 뭘 했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걔가 우릴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참아. 왜 내가 네 엄마라서 내가 어른이라서 나를 무시하는 아랫사람을 무조건 감싸줘야 하니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늘 엄마가 딱 잘라 말아마. 이 집안 문제의 대부분은 고부 갈등이 아니야. 아들이자 남편인 네가 제 구실을 못해서 생긴 일이야. 너는 능력 있는 아내 덕 보는 것도 좋고 엄마가 챙겨주는 밥이랑 육아도 받고 싶지. 그래서 양쪽 눈치 보면서 적당히 뭉개려는 거야. 우리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 엄마인 내가 예전처럼 져주길 바라는 거지. 너는 네가 심판인 줄 알지? 우리 둘 다 너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야 하는 줄 알지? 그게 똑똑한 건 줄 아나 본데 그게 제일 비겁한 거야. 충격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벌개진 아들에게 저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선택해라. 지금 당장 네 아내한테 가서 시어머니 존중하라고 저 말도 안 되는 메뉴판 치우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네 아내한테 전해라. 내 엄마는 이런 고급 시스템 갖춘 집구석에서는 도저히 일 못하겠으니 오늘 밤 짐 싸서 내 집으로 가겠다고. 네가 선택해. 제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준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생 회피하며 살아온 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였겠죠. 준호는 입술만 달싹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화를 다 들었는지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저를 한 번 보고 혜진이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혜진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말리는 대신 아내를 마주 본 겁니다. 혜진아,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했어. 혜진이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던 거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집안 갈등을 당신이랑 엄마 둘한테만 떠넘기고
난 뒤에 숨어 있었어. 엄마는 우리 도와주러 오신 어른이야.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저 식단표, 솔직히 엄마한테 너무 무례했어. 준호는 혜진이의 눈을 보며 부탁했습니다. 저거 치우자. 앞으로 집안일은 우리 셋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 혜진이의 얼굴에 당혹감과 억울함이 스쳤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죠. 나도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지후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다들 몰라주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드네. 혜진이가 울먹이자 제가 나섰습니다. 혜진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혜진이는 대답 없이 코만 훌쩍였습니다. 너 많이 배운 거 안다. 유학도 다녀오고 일도 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거 다 알아. 그거 좋은 거야. 네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란 것도 안다. 지우, 건강 챙기려는 엄마 마음이지. 잠시 숨을 고르고 혜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아 엄마가 여기 온 건 너랑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널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야. 엄마는 그냥 식구끼리 밥 먹는 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 회사에서 일하듯이 체크하고 검사받는 게 아니라 그 메뉴판 내용 좋아. 건강하고 참고하마. 하지만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어. 엄마는 엄마 방식이 있고 수십 년 해온 내 손맛이라는 게 있잖니. 그 맛은 집밥의 맛이야. 영양사가 짜준 표에는 없는 맛이지. 엄마는 우리가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네가 엄마를 한번 믿어주면 엄마도 내 그 새로운 방식 배우려고 노력하마. 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치고 차가운 얼굴로 딱 3글자를 내뱉었습니다. 피곤해요. 그러더니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방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저와 며느리 사이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허공에 멈춘 제 손이 무한해졌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주무세요.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출근들 하면 조용히 짐 싸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억지로 끼어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방을 나서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간장조리는 냄새와 약간의 탄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였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간장 자국이 튀어 있고 썰다 만파와 마늘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물도 못 맞추던 제 아들, 컴퓨터만 알던 준호가 자기 몸에 꽉 끼는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요리책을 보며 냄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냄비 속은 시커먼 무언가가 끓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준호는 숙제 안 했다가 걸린 초등학생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준호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게 돼지갈비찜 한번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불이 너무 샜나 봐요. 다 탔네. 엉망진창이 된 부엌과 땀범벅이 된 아들의 멍청한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푸핫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으로 맘 편하게 웃었죠. 그때 혜진이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날 선 정장 대신 편안한 잠옷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도끼는 빠지고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요. 난장판이 된 부엌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준호 손에서 뒤집개를 빼서 들었습니다. 비켜봐, 내가 할게. 그날 아침 우리 집 식탁에는 과학적인 삶은 달걀도 자연주의, 생달걀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이 시작하고 며느리가 수습하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잔소리로 기술지도한 정체불명의 돼지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좀 짜고 좀 탔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었죠. 밥 먹는 동안 아무도 그 메뉴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어젯밤에 혜진이랑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혜진이도 눈가가 촉촉해진 차에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 하듯이 집안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과 한마디에 제 마음속 얼음장도 녹아내렸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랑 상의했는데요. 엄마는 지후 봐주러 오신 거지 밥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평일에는 엄마 드시고 싶은 대로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저희 다 잘 먹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엄마 푹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요리 배우든가 아니면 엄마랑 지후 데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나갈게요. 그리고 준호가 지갑에서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꺼내 두 손으로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장 보거나 필요한 거 사실 때 쓰세요.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돈 쓰게 해서 죄송해요. 그때 혜진이가 뒤쪽 수납장에서 그 문제의 파일, 가족 건강 식단 관리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그 빳빳한 종이를 꺼내더니 쫙 하고 반으로 찢었습니다. 다시 한번 쫙 하고 네 조각을 냈죠. 종이 조각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우리 집에 저런 건 없어요. 쓰레기통 속에 종이 조각과 진심 어린 표정의 두 아이를 보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거무튀튀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다. 그리고 탄 맛도 난다. 하지만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유명 셰프가 한 거보다 훨씬 맛있네. 그 후로 일상은 제자리를 찾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따뜻한 닭죽이나 계란말이를 내놓으면 혜진이는 조용히 다 먹고 진심으로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꽉 막힌 노인네는 아닙니다.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섰으니 저도 한 발 다가가야죠. 어느 날 오후 마트에 가서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그 글루텐 프리 빵이랑 수비드 닭가슴살을 샀습니다. 저녁에는 제 장기인 삼계탕을 끓였지만 반찬으로는 혜진이가 말했던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린 샐러드를 곁들였습니다. 샐러드를 본 혜진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닭다리 하나를 며느리 그릇에 놔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일하느라 힘들지 가볍게 먹는 게 몸에 좋다며. 앞으로 우리 집 밥상은 퓨전으로 가자. 엄마표 보양식도 먹고 네가 좋아하는 샐러드도 먹고. 어떠냐?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고 고마워요. 저는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식구끼리 고맙긴 어서 먹어라. 그날 이후 우리 집 부엌은 아주 재밌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에어프라이어로 기름 없이 돈가스 튀기는 법을 알려주고 어떤 날은 제가 혜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 고르는 법, 파와 마늘만으로 생선 비린내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경계하는 고부 사이가 아니라 요리 비법을 주고받는 사제지간 같습니다. 제일 신난 건 준호입니다. 더 이상 저와 혜진이 사이에서 눈치 보며 식은땀 흘릴 일이 없으니까요. 퇴근하고 오면 부엌에서 하하호호 웃는 우리 둘을 보며 녀석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얼마 전 주말 아침 냉장고 문에 새로운 메뉴판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차가운 인쇄물이 아니라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노란 포스트잇이었습니다. 혜진이의 송을 씨였죠. 이번 주 우리 집 맛집 메뉴. 월 어머니표 삼계탕 먹고 싶어요. 하트 사랑해요. 화, 지난번 그 건강 돈가스 수 며느리표 특제 파스타 기대하시라. 주말 온 가족 만두 빚기 대회 삐뚤빼뚤한 글씨와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메뉴판이죠. 여기엔 표준 프로세스도 정확한 그램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따뜻한 관용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집밥의 레시피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과학적인 식단표가 가정불화의 불씨가 될 뻔했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의 방식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명령조의 태도가 문제였죠. 이에 맞서 매뉴얼대로 날 것을 내놓은 오영자 여사님의 반격 통쾌하면서도 지혜롭지 않았나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혜진 씨가 상의하고 부탁하는 태도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갈등의 불씨를 키운 아들, 준호의 우유부단한 태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닐까요? 다행히 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중재에 나선 덕분에 따뜻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영자 여사님의 대처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런 고부 갈등이나 가정 내 규칙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